29일 수요일 한 주의 중간입니다.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좀 드문드문 띄엄띄엄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목소리는 한 70% 정도는 돌아왔어요. 꽤 오래 가더라고요. 잘 낫지를 않더라고요. 네. 이제 책이 진도가 끝이에요. 10챕터. 제가 이거 쓰다가 거의 죽다 살아났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쓰면서 그때 그 출판사 사장님이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니까 그 다음에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제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내자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을 좀 단기간에 썼거든요. 한 4개월 정도. 원래는 작가들이 이제 처음에 뭐 책을 쓸 때 거의 대부분 과정을 1년 정도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뭐 초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좀 성질이 많이 급해가지고 네, 한 4개월 동안 한 8시간씩 앉아서 하루에 그렇게 책을 썼었어요. 약간 그 독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전인자의 기본적으로 승부욕이나 뭔가 하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그냥 완전히 집중하고 그 몰입하는 그런 성격인데 가끔은 그 성격이 굉장히 정확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좋다고는 하지만 나름 제 스스로는 많이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약간 체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좀 약간 게을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타고난 거는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10챕터까지 해서 책을 마칠 건데요. 우선 지난번에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ing. 항상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얼핏 쉬워 보여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남 앞에서 남을 설득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뭔가 발표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라는 거는 모든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는 뭐 법률적인 지식도 갖추어야 되고 생활 상식도 갖추어야 되고 또 간단한 의학 상식도 갖추어야 되고 두루두루 다 알아야 남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온라인의 마케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대부분 뭐 가끔 너무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쿠션 멘트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어떤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 일방적으로 뭐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아주 그냥 얕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무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쟁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당황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모르면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지식에 대해서 완벽은 하지 않더라도 뭔가 잘 알고 있다면은요, 그 사람한테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단한 그 example,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상표권, 네, 그 상표권을 침해하셔서 뭐 법적으로 뭐 소송을 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세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약간 못난 사람들의 경우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한테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나한테 겁을 먹어서 따라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자, 우선요. 권리 소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뭐 좋아하는 뭐 명품 샤넬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샀어요. 근데 살 때는 뭐 700만 원, 800만 원에 샀지만 그게 이제 이미 저한테 넘어오면은 그건 내 물건이기 때문에 상표권까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건을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넘겼을 때는 이미 권리소진의 법칙이 이미 작용이 돼요. 그래서
상표까지 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한테 굳이 지적 침해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작권이라든가.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렇게 세게 나오면 겁들을 먹죠. 그래서 온라인에 요즘에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그 메타버스의 그 흐름을 타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소규모 사업자들이 있는데 주로 그렇게 이제 약간 못된 성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 상식이라든가 법률 상식을 공부를 좀 하셔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 말씀이 맞았죠? 이겼으니까 일단 이제 지켜야 된다. 자, 시리즈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우선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한결 수월해지는데 발표를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첫 번째, 발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의 구성이죠. 자, 예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굉장히 막 복잡하고 난해하게 막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뭐 이제 올리거나 아니면 글을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한 글자 하얀 그런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다가 뭐 공감 이렇게 하고 연자가 거의 애드립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이야기를 어떻게 흥미있는 슬라이드로 구성할 것인가. 요즘 사람들 되게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촥촥촥촥 넘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죠. 시각화하는 거. 그 사람은 시각이 약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호감도가 목소리나 아니면 외모를 보고 3초 안에 판단을 한다는 거죠. 구성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잘 전달할까? 자유자재로 연출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고 그 부분에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대체적으로 잘해요. 매뉴얼들이 나와 있고 이제 벤치마킹들을 하니까. 그러나 3번 항목은 쉽지가 않아요. 우선 열정적인 연습만이 정답입니다. 그 프리젠테이션에서는 그 이야기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 흐름에 따른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메시지 선정, 이야기 라인 구성, 시청각 자료 준비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리허설.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부드러운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강연을 많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교수님 맨날 하던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요. 제가 거의 한 1주에서 2주 정도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자재로 물 만난 고기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그냥 전문가고 능숙하니까 뭐 별다른 준비를 했겠어? 뭐 늘상 하던 거잖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태돼요. 말도 해야 늘어요. 자, 논리적인 이야기 전개는요, 예전에 국어 시간에 우리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름 잔머리를 굴린 적이 있었어요. 귀 밑에 연두, 귀납법. 자, 귀납법은요, 미괄식이고 연역법은 두괄식이다. 귀 밑에 연두색 하면서 외웠던 재밌는 기억이 떠오르는데 귀납법은 그 끝에 꼬리, 미괄식으로 근거를 문장 맨 앞에 제시를 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끝맺는 논리법이에요. 그 연역은 두괄식이라 해서 맨 머리 위에, 그래서 결론을 서두에 근거를 문장 말미에 제시하는 논리 전개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귀납법의 예를 들면은 맨 앞에다가 자,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커피는 약간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카페인으로 인해서 그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끔은 한 잔 정도 마셔주는 거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역법은 두알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커피는 카페인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룰 수가 있다. 불면의 요인이 된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커피를 마셔야 될까요? 뭐 아니면 안 마셔야 될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형 이야기 전개는요. 문제를 일단 꺼내요. 끄집어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순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웬만하면 회사 내에서 말하는 걸 아끼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런 그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버릇이 생기면은요, 회사는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눈치 보지 말고 잘 전달하는 게 네,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식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전개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프닝에서 이야기 전개까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이 될까요? 첫 번째는 주제를 나타낼 때 임팩트 있는 헤드라인을.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막 신문기사 보면은 되게 내용과 상관없이 막 자극적인 기사를 뽑는데 그건 저도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주로 기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기자 후배나 선배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그냥 기사를 갖다가 팩트대로 썼다면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우리 뭐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제목을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기사를 이제 그 제목을 뽑아야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아요. 좀 약간 고지식한가 봐요. 그리고 오늘 뭐 땡땡땡은 휴대전화를 다시 발명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서? 일관성이 없이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은 아무리 말에다 참기름 바른 것처럼 했어도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사기를 칠 경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개그맨 신동엽 씨가 절대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릴 때 깨달았대요. 남의 말을 했을 때 그 파장은 그리고 세상의 비밀은 없고 그리고 나 자신도 굉장히 비루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남의 말을 하지도 않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슬슬 인간관계에서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게 맞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개요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프레젠테이션을 왜 시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임했는지 하면서 약간씩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거죠. 섹션별로 오프닝과 클로징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 연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오프닝과 클로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전문가 같은 포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게 이러고 다들 졸거나 휴대전화를 보거나 딴짓을 하게 되죠. 열정을 보이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은 톤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전달하려 하는구나. 적극적이구나. 이런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청중들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발표자가 먼저 정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펼치세요.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 들었던 이야기들, 네, 경험을 펼치고 정확한 숫자, 통계 등을 적절히 제시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경험을 10분 활용하되 긍정적인 이야기만 전달을 하세요. 그리고 아주 이제 가끔 섞어가지고 이 나쁜 당하지 않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시면 되죠.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렛츠 고! 자, 10챕터는 제가 오늘하고 이제 내일의 반 정도 나눠서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앞에 부분만 설명을 하고 저는 끝마칠게요. 말은 그 사람 자체다. 말은 그 사람입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지적 수준, 학력 수준, 그 사람의 마음가짐 다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런지 가능성까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도 다 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 전하는 향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남욕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그리고 비속어를 많이 쓰거나 했을 때는
거의 이렇게 악취를 풍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상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은 향기가 은은히 번져나가듯 주위를 향기롭게 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저속어, 비속어는 세상을 미세먼지처럼 오염시킵니다. 이제 제가 그 아는 제약회사 사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그 요양원하고 시각장애인 협회에다가 그 물품, 제품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하셨어요. 이 힘든 시기에. 근데 제가 중간에서 그걸 어레인지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와,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저 얼굴이 환해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봉사를 하는구나 하고 느꼈고, 그쪽 요양원에서도 그 영양제나 식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사 먹을 엄두는 안 나는데, 또 약간 연세들은 이제 드셔가고 또 뭔가는 계속 드셔야 되는데 부담스러웠었는데, 이런 힘든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을 전하셨는데 조금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도 내가 옆에 있는 주변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면은요, 그 상대방이 불끈 용기가 솟고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하거나 감격스럽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의 포스, 말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의 가치는 어디서 기인할까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인간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도 저 사람이 뱉는 말이 뾰족하고 그 말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면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는요, 그냥 사람을 끌어내기보다는요, 시간을 좀 두고 한두 번 정도는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절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평소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는 거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죠. 사람에 따라 첫 인상에서는 그다지 호감을 주지 못한 경우라도 대화를 할수록 좋은 점수를 주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가식적인 사람은 별로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 말도 쓰레기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인상과 달리 말을 나눌수록 상대방에게 그 불쾌감을 주는데, 반대의 경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은 그 사람이다, 그리고 앞에서 그 프리젠테이션의 기법,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 좀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두 번 정도 숙지를 하시면은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저는 말은 그 사람이다 2탄으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네. 덥고 습한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되도록이면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엔 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성대 때문에 잠깐 망설였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